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4.27 판문점 선언 이후의 한반도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굉장히들 바쁘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자주 뵌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4.27 정상회담에서 육성으로 비핵화를 먼저 언급했다고 밝혔는데 관련해서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네, 종전과 불가침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김정은의 발언, 청와대는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육성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한탄을 한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미북 간의 접촉 이야기도 그렇고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는 자세는 느껴집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 정도 표현만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표명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은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김정은의 이야기는 뭐 종전선언 불가침이 되면은 핵을 포기하겠다. 과거의 한 얘기와 다른 게 없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에 대한 위협이 해소되면 핵을 포기하겠다. 비핵화는 선대의 그렇죠. 이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핵을 계속 개발했거든요. 따라서 북한은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러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안겠다는 부분은 이미 2005년 9.19 합의 때 명문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서 한 장에 사인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 때문에 이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말 또는 합의보다는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100% 북한을 믿을 수는 없고 북한이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정말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자기들의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는데 그걸 잘못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과연 도중에 되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증표인가? 그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핵실험장의 전략적 가치는 북한에게 있어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고 추가적인 핵실험은 메가톡급 핵실험이 필요한데 그거는 북한 영토에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태평양으로 가서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바둑에서 사석을 벌이듯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먼저 이렇게 폐기한다고 하고 또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세계 언론을 초청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 사실은 그런 방법보다는 IAEA 사찰단이나 미국의 사찰단을 해서 사찰하고 폐기하겠다. NPT에 다시 가입을 하고. 그런 식의 모습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008년에 아직도 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하면서 전 세계 언론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과거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북한이 그때보다 훨씬 강한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북한이 어떤 협상에 나서기 전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먼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전향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국제사회나 미국이 보기에는 이건 아주 작은 시작일 뿐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논의할 수는 없었겠지만
한국 정부가 일정 부분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에 공을 좀 슬쩍 넘긴 거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는데 자, 미국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과 어떤 문구나 목소리가 나와야지 정말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되는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비핵화에 기본적으로 북한의 의도 그리고 비핵화 과정 그리고 비핵화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북한의 이야기,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의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우정엽 박사님께서 9.19 공동성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 내용을 사실 우리 정부의 판문점 선언에는 약속하지 않았죠. 그렇죠. 미국에게는 할 겁니다. 비핵화 과정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과 미국이 협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으로서는 가능하면 ICBM을 먼저 포기하고 다른 핵 능력은 조금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보상을 받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것 같고 미국은 그것을 일거에 다 포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 결과에 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핵미사일, 그리고 핵연료 그리고 기타 핵 관련 모든 시설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완전한 비핵화에는 합의할 수 있다. 관건은 비핵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어떠한 협상이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데 북한이 의도가 없다고 하고 최종 상태를 아무리 완전한 비핵화라고 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히 유엔 제재가 너무 일찍 해제되면 주도권은 북한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해내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를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 조치, 최소한 검증 이후에 해제함으로써 북한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비핵화를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 제재 자체를 쉽사리 풀면은 이제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니까 그것만큼은 최대한 좀 늦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 논의를 했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볼튼 안보보좌관은 리비아와는 조금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볼튼이 이제 어제 TV에 나와서 리비아식 모델을 다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비아식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볼튼이 강조한 것은 이제 외교적 해결과 그 다음에 빠른 비핵화 과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제 북한이 모든 것을 리비아가 모든 핵 폐기를 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비아식 모델을 거론할 때 모든 핵 폐기가 선행된 이후에야 보상이 간다는 것은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리비아의 핵 개발 상황,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 상황은 지금 현재 북한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조절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볼튼 이제 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이야기할 때는 시점을 정해서 빠른 비핵화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순응하는 리비아의 경우에는 국제 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하고 비핵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빠른 속도로 이제 진척이 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볼튼이 얘기할 때는 어떤 시점을 정하고 북한이 그러한 체제에 순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빠르게 비핵화가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두 분께 공이 그냥 단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쯤이면은 한반도의 비핵화 관련해서 대한민국, 미국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2020년 여름까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약속을 한다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올해 11월 이전에 국제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검증 과정을 하는 올해요?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인 선물을 안기고 그다음 지금 신봉철 박사께서 이야기한 대로
2020년 예.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리비아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또 정치적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면 북미 간의 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그러한 타임 테이블을 시간표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노벨 이 뭐 지지자들이 하니까 굉장히 흐뭇해했다는 또 외신이 들어오고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김정은의 또 다른 깜짝 제안. 평양 시간을요, 평양 시각이죠. 다시 우리나라 한국 시간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30분을 뒤로 물리겠다 이렇게 한 건데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5월 5일이면은 사실 뭐 일주일도 남지가 않았는데 다시 이제 되돌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겠죠? 예,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이웨이, 자기들만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데 다시 그린위치 표준시 서울과 시간을 맞춘다는 것은 남북관계라든가 국제적 기준을 따른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것은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할 때 핵심은 놔두고 주변적인 일을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핵심의 사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우회적인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북한과의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는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방송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심과 조금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소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핵심이 뭐였지 잠시 망각할 때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4.27 정상회담에서 파격의 연속을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실제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이렇게 또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 나가는 계기가 돼서 네, 저 이야기만 들어보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자,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4 공동선언 지금 이 판문점 선언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진전된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 2000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합의문에는 사실 비핵화 부분이 이제 강조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관계 개선 부분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회담은 사실 2005년 9.19 합의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한 이후였습니다. 그때 이제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육자회담 등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비핵화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였지 비핵화라는 목표를 뭐 공유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점은 그 전에 정상회담들에 비해서는 비핵화에 관한 북한 지도자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이제 2005년 등의 9.19 합의 등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그 구체성에 있어서는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다룬 비핵화 부분은 조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현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진전된 부분 뭐 없든 말이 들어온 건 있지만 또 크게 진전된 게 없다 이런 보도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북한 매체가요 정상회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선언문을 소개를 했는데 좀 의외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표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완전한 비핵화 자체를 북한이 한다고 했으면은 북한 주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데 공동의 목표를 같이 했다. 예. 사실은 뭐 과거 북한에도 조선반도 비핵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미북 회담 뭐 의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뭐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된 의제가 과연 오를 수 있을지 지금 뭐 미 국방부 장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애매모호하게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제 뭐 만약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둘이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우리 동맹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나 미국 조야를 통틀어서 주한미군이 어떤 비핵화에 대한 교환 수단으로서 거론이 되게 된다면 지금 뭐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튼 보좌관 등이 아마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할 거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물론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그러한 경우 그 역할과 성격이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번에 비핵화의 교환 수단으로서 거론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신 박사님은 최대한 제재는 지금 유엔 제재건 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최대한 늦게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협상 의제조차 안 꺼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주한미군 문제는 현 단계에서 협상 의제로 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반도에 완전히 북한의 핵이 완전히 없어지고 평화가 도래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주한미군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과정에서는 마치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이렇게 막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의 가치를 갖다가 낮추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될 경우에는 비핵화보다도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한미동맹 약화가 먼저 찾아올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북한이 다시 핵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강하게 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취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는 비핵화 협상 단계에서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의제조차 꺼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